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의 윤희석 전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유정 전 의원, 김성회 싱커의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사실 방송 시작 전 한 10분 정도 나누는 대화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저희가 나중에는 그걸 한번 몰래 녹화해서 방송 말미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논란이 되옵니다. 큰일 납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참 말씀드릴 수도 없고. 출연자 정치 생명 끊기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방송가의 돌풍을 저희 일으킬 뭐 수 유치도 있겠는데. 아닌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첫 번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감세로 잡았습니다. 오늘 출근길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어제 세제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됐죠. 주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내 세금 깎아주면 좋긴 좋은데 일단 정부 입장 또 야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해서 우리 이 중산 서민층들의 세액 부담을 조금 줄여 드림으로써 그분들께서 이런 생활 생계비에 관한 여력을 조금 더 확보하고 해드리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입니다. 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만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 개편안을 보면요. 원래 과세 표준상 1,200만 원까지 6% 세율이었는데 1,400만 원까지 6% 세율,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 15%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누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과세 표준이 1억 원이 되는 사람도 일부 저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저렇고요. 법인세 개편안 이건 많이 얘기가 된 거지요. 최고 세율 과표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3천억 원 이상인 한 해에 3천억 원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 25%의 법인세를 적용받았는데 22%입니다. 그리고 10%의 세율 적용받는 그 과표 기준이 2억 원인 기업까지 그러니까 정말 작은 기업들이죠. 여기까지 적용됐는데 이를 5억까지 한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4억 5천 과표가 4억 5천인 업체는 세율이 줄어서 많은 세금 감세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종부세가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일단 기본공제액이 많이 올라가서 과표가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다주택자에게 2019년부터 중과, 그러니까 세율을 훨씬 무겁게 매겼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면서 1주택자든 2주택자든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에 비례해서 그냥 단일 세율로 매기게 됩니다. 지금 비교하면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 그러면 약 20억 원이 좀 넘는 시세 아파트가 되는데요. 기존의 종부세가 677만 원인데 200만 원이 좀 안 되게 이거는 공제액도 늘어나고 세율도 줄어들게 되는고요. 다주택자는 2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1,600만 원이 좀 안 되게 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200만 원 좀 넘게만 내면 됩니다. 약간 세금이 다주택자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 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여당 패널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박 부장님이 저 복잡하고 어려운 걸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예, 세제 쪽에 또 이렇게 많은 전문성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정말 다른 면을 봤습니다. 예, 국락가만 나오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무튼 뭐 좀 제가 있습니다. 할까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할게요. 감세는 할 얘기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저기 이제 당연한 힘드시죠? 저는 아닙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당연한 저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들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로 등장한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이란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증세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또 많은 또 나눠줘서 사실은 확장 재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부에서는 뭐 나라 국간이 거덜났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국채 또 이 나라 부채 비율이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반대의 비판점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 시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재정을 세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감세를 해서 기업의 활성화나 또 소득의 어떤 그 부당한 그 과세를 좀 줄여줘가지고 예. 서민들에게 좀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 게 돈을 쓸 수 있는 걸 좀 줄여서 세출도 좀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큰 방향의 정권 교체의 입장에서 보면 세제 개편에 이번 나온 내용들은 상당히 합당하고 맞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사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감세, 서민과 중산층도 세부담이 줄어드는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부자들이 훨씬 많이 줄어드네. 그러면 이제 나라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상대적 부담은 커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한 비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13조 1천억 정도 감세를 하겠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데 일단 대기업의 4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감세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서민과 중산층으로는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한 기준이 뭐냐, 논리적 근거가 뭐냐 했더니 2008년에 그 보고서, MB 때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낙수 효과라는 게 한마디로 뻥이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이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검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지금 고집하는 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다만 그 다주택자의 중과 부담을 줄이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조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요번 세제 개편안으로 해서 13조 정도 감세 효과가 있다. 세금이 덜 거친다는 얘기인데 작년에요. 우리가 340조 넘게 걷었어요. 원래 한 280조 정도 거칠 거로 예상했는데 60조 정도 더 걷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340조에서 13조 정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중에 반 정도를 법인세 감소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인세 내린다고 해서 자꾸 재벌 뭐 감세다 얘기하시고 부자 감세 얘기하는데 법인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법인세가 줄어들면요. 법인이 갖고 있는 현금 잉여가 늘어나면서 투자도 더 할 수 있고 배당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자 감세라고 바로 얘기하는 그 논리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정합성?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아까 김성환 의원이 뭐 부자 편든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좀 얘기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법인세 내리는 거하고 부자 감세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근로소득세 가장 하위 구간에 과표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의 적용받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그 얘기를 더 강조하셔야죠. 일단 뭐 그 저소득층 말씀 먼저 하시니까 지금 부자들 같은 경우는 연 소득 기준으로 7,800만 원 이상 그리고 대기업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보는 세제 혜택이 한 6조 1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고요.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조에 불과합니다. 일단 그것의 규모가 크다는 차이가 크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법인 말씀 이제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이제 안 먹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인의 존재가 기업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상속자들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법인이 너무 많은 애를 지금까지 써와서 삼성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법인이 이 상속 계보에 즉 재벌 집안에 휘둘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저 돈을 아끼면 저 돈이 저쪽으로 넘어가겠구나라는 짐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준구 교수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래서 법인세를 3% 인하해서 투자가 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하나라도 있느냐. 전 이 문제를 먼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히 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는 요인 중에서 잉여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한 4번째 정도 요소인 것이고 그보단 지금이 기회인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깎아주는 걸 자꾸 투자 또는 무슨 또
트리클 다운이라고 해서 뭐 낙수 효과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15년 되는 기간 동안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됐는데 뭐 새로운 이론이 다시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에는 이번 감세 혜택이 1조에 불과하고 고소득층에는 6조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세금 자체를 저소득층은 적게 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논리를 정확하게 세우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낸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퍼센티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 총계가 얼마인데 얼마로 세금이 내니까 몇 프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총액 기준 얘기하면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예. 하나.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투자를 세금을 깎아줬더니 한 15년 전쯤에 투자가 늘어난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경제 상황이랑 여러 가지 봐야죠. 그런 현금이를 많이 가지고 뭐를 했겠느냐.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잖아요. 기업이. 그땐 부동산을 많이 샀죠. 부동산을 많이 샀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까? 이게 많이 있죠. 그럼 뭐 부동산을 가지고 뭘 했느냐가 나오면 그것도 투자로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 단편적인 3위 얘기를 1% 가지고 법인이 전체 토지의 70%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잉여자본을 늘렸다고 해서 투자를 했다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증거를 기재부에서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근데 겁니다. 이제 예. 복합 위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경제가 복합 쪽이고 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참고로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그 재정 공부를 해서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경영학과 예, 굉장히 아, 예.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셔서 정말 이해가 너무 잘 됐고요. 이런 상당히 뿌듯해하시고 계십니다. 맞는 지금 말이죠. 표정이. 예.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B 때도 기업들 법인세를 내려줬을 때 이게 정말 실제 투자에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엄청난 기업들이 그 글로벌 금융의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 중에서는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정부 정책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갈 문제하고 이것을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나 경제 활성화에 어떤 선순환 효과를 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 소장님 말씀하신 그 우려점은 그 우려점대로 개선해야 될 과제로 놓고 예. 그러나 세제 개선의 본래 이 취지와 입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도 된다고 제 생각을 우려는 해요. 사실은 이제 그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에요. 정부가 재정을 일단 올 초에는 뭐 53조나 지금 걷어놓은 세금에서 더 거둘 수 있다고 추경호 부총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13조를 깎아줬는데 그럼 53조가 어떻게 될지도 이미 써버린 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뒤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둘째치고 재정 규모가 축소되면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게 복지 분야일 겁니다. 보건복지부 지금 장관도 없거든요. 복지가 축소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국가가 여기저기 돈 쓸 수 있는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민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고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올랐던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부자들은 한편으로 풀어주면서 서민들의 경제를 더 옥죄해서 돈을 안 써서 물가를 잡는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됐다는 잠시만요. 얘기입니다. 이 논의를 저희가 사실은 세금을 깎아줬을 때 그 기업이 투자에 나서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이론이 있고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다, 고물가다, 세계적으로 위기다라고 하면 경제적 약자가 증가하게 돼 있는데 정부의 역할, 그건 세금을 거치던 세금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기업들이 활성화되어서 세금을 일단 깎아주는 게 맞느냐 이 부분으로 좀 논의를 국한시키겠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경호 부총리 설명에 의하면 논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우리가 25%인데 그 OECD 평균이 21.2%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22% 정도로 하겠다는 5년 전으로 되돌리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제받고 감면받고 하는 거 보면은 17%, 18% 정도의 세부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기업들이. 그 대기업도 법인세 내는 그 총 기업의 0.01%가 지금 이 그 103개가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깎아가지고 혜택을 주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또 민간의 그게 그 민생의 뭐
활성화를 위한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된다라는 게 추경호 부총리의 논리인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투자 확대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생각 없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기업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년 전의 논리를 가지고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잘못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14년 전 2008년의 그 논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예. 대해서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세금을 그럼 법인세를 더 늘리면 좋을까요? 그 논리의 반박 논리가 제 논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율 왜 25% 25% 정도에 는 되고 해당하는 대기업이 103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혜택 받는 기업이. 역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4조 1,000억이나 줄여주는데 기업이 혜택 받으면 무슨 큰 죄입니까? 아, 기업의 혜택을 기업을 잘하도록 하는 게 국가의 임무 지금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석열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어려움의 근원은 뭘까요? 지금 복합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에 못지않은 그런 위기가 지금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럼 거기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이라고 안전할 수 있습니까? 현대라고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이 위기를 수습해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업한테 도움을 준다, 돈을 뭐 혜택을 준다 그러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보고요. 뭘 잡겠다는 건지 두 뭐 번째는요.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하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 법인세 두 인하로 번째는 무슨 효과를 보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김 소장님이 무슨 복지 부분을 이제 줄여서 결국은 이 서민들의 부담을 이제 결국 강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문석열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그대로 예산을 가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복지를 주등을 어떻게 다시 뺐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합리적인 방향이고 정권 교체 합당한 올바른 방향인데 난제가 남아있긴 해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복지 재원들을 제대로 제때제때 마련해서 줘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아있는 과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세제 개편한 방향들을 했을 경우에는 복지를 줄인다고 하는 그건 확실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할 예를 필요 들어서 없죠.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을 2명이나 지금 미끄러뜨렸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아니, 장관이 들어보세요. 없다고 아니, 보건복지가 무슨 상관이 제긴 그게 있어요. 아니라 제긴 그게 아니라 그런데 전부 다 보건 쪽 전문가들을 중점적으로 그것을 뽑으려고 인사를 하지 보건적으로 해서는 안 않습니까? 된다는 말씀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복지 쪽으로 안 복지에 뽑았다고 대해서- 그래서 복지를 아니, 줄인다고 생각하면 안 복지에 되죠. 대해서 무슨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로부터 들은 게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 후보실에 공약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과제 공약들이 많아요. 당장 사병 월급 200만 원 주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기초연금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청년들 지원금 주기로 했어요. 이런 국정과제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한 감세와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하면 되는 그 것이지. 고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고차 아니, 방정식 그걸 풀면 하겠다는 된다는 얘기인데 건데 일단 무슨 세제를 감면해 주면은 대기업만 그러니까 뭐 큰 아니 그림이- 대기업에서 큰 그림을 1,000억을 깎아가지고 됩니까? 서민과 중산층에 어떤 혜택이 올 수 있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검증된 논리인데 그 논리를 들이대면서 서민 중산층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것이다. 기업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민생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논리에 어떤 근거가 있냐는 말씀이죠. 이미 아니.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도스태핑에서 또 하시던데 예.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미 낙수 효과에 의미가 없다.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사실인데 그걸 들고 나와서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면서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뭐가 황당하죠. 증명이 됐어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예요? 아니 낙수 효과가 낙수 효과가 입증 안 됐다는 게 입증 안 글로벌 됐다는 거죠. 스탠다드입니까? 그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추경호 말씀이세요? 총리가 그 얘기를 하면 국가 어떡하자는 평균 거죠. 법인세가 21%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21%인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삼성이 부담하는 거는 공제받고 감면받고 해서 17%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25%이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R&D 분야에 있어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감세 혜택을 주고 면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이 매출 대비로 하면 16, 17%밖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보아도 OECD 평균보다 많이 내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의 입장으로 2021년, 2020년에 발표됐던 게 있거든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기재부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없다라고만 그거였어요. 아까 지금 두 번씩 예. 반복하게 그러면 말씀하시네요. 삼성, 현대 봐주려고 지금 세제 개편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왜 그런 의문이 들게 공격이죠. 하냐는 거죠. 왜 그런 의구심이 그 드는 공격이죠. 세제 개편을 내놨냐는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의 논리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럼. 거예요. 방금도 그러잖아요. 부자 감세라는 말 정말 지겹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감세했었어요. 똑같은 논리였어요. 그때 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글로벌
그 경제 그 여러 동향 중에 감세해가지고 트리클 다운 효과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예를 들어 80년대 레이건 공급 경제학이라는 너무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 80년대까지 공급 경제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감세 효과에서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경제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90년대 증명이 안 됐다고 대학을 하니까 다니셨기 제가 때문에, 예. 오래돼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당장에 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 정서상 느껴지는 부분이 세제 개편안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됐다고 생각해요.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이 세제 개편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서민들이 잘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9월에 이제 9월 초에 국회로 가겠죠. 이 안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 민주당이 쉽사리 안 해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주택자 그 중과 부가 그 감세하는 부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문재인 예. 정부의 패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진행이 금방 될 거예요. 일단 그러면 여기가 이런 잠시만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서 일단 오늘 대통령이 출근길에 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관련 얘기입니다. 일단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그 스탠다드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의 이런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려는 이제 목적이 있고 또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이 세부담을 좀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것은 이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좀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시켜서 예, 제가 하나 짧게 사실은 앞서 이제 법인세 일부 감세와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이 부분에 좀 해석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토론을 하다 보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주장하는 게 요구하는 게 2조 6천억 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그중에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데 앞서 이제 약 100여 개 기업의 감세 효과가 4조 원이거든요. 근데 출근길에서 매일 시위하는데 물론 그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사실 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는 예. 우선순위에 대한 정교한 어떤 그 순서 매김,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어려운 부분이 꼭 그 부분만 있는 것도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거를 다 분분해서 하다 보면은 2조 6천억을 써야 될 곳에 얼마 못 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논리가 이거잖아요. 대기업 깎아줄 4조를 여기다 다 주면 해결되겠네. 예. 그렇게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긴축 재정을 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아있는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라는 것을 이제 추경호 경제팀이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목만 잡을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지혜를 모아주는 예. 협치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잠시만요. 저희 네. 아까 얘기 넘어가기로 해서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초반에 짧게 하신다고 해서 계속 길게 하셔가지고 다주택자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약간 분위기가 돈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저희가 원래 토크 중심인데 네. 오늘 치열한 토론이 좀 됐습니다. 화가 역시. 나네요. 네. 네. 혹시 제가 뭐 했는데 분위기를 약간 바꿔서 다주택자 종부세도 완화가 됐잖아요. 네. 혹시 이 중에 누가 다주택자 이분이 다주택자일 것 같다라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생각하는 하나씩.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왜 3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원래 4개 만들었는데 전 팬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현 소장님이 예. 여기서 어쨌든 제일 젊어 보이시는 김성현 소장님께서 예, 예. 팬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라이브여서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이 다주택자일 것 같아.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입니까? 예. 저요? 두 분은 저. 일단 윤희석 왜 나는- 대변인과 김근식 김유정 교수님은 의원이- 어떻게 생각해도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없다. 예. 그런가요? 예. 그렇게 없어 보입니까? 송파병에서도 예, 겨우 한 채 정도 마련하고 사실 것 같은 인상이세요. 송파병인데 워낙 청렴하게 사셨기 때문에 예. 라고 이념이 하나 해도 좀 비난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김근식 교수님과 김성현 소장님은 다주택자가 아닐 것 같다.
윤석 대변인님과 김유정 의원님이 다주택자일 것 같다. 있어 보이나 봐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정 전 의원님이 있어 보이죠. 예, 다주택자십니까? 아닙니다. 한지입니다. 윤석 대변인님은 두 아닙니다. 표나 받았는데, 2표. 아닙니다. 집 한 채 밖에 집 한 채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예, 전두환 대통령 아드님이랑 아니 그거는 어릴 때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거고 그거랑 다주택이랑 뭔 상관이에요. 예.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주택자 아이, 힘들어요. 강동 갑에 혹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동갑이 214제곱미터 이런 건 아니죠? 213은 얼마야? 말도 안 돼. 안 그럴 되지. 집이 없어요. 근데 재력은 있어 보이지만 아이, 1주택자가 맞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안만 저희가 그러면 종부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 짧게 일단 다주택자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없고요. 없어요. 아니 종부세 김수현 소장님 중과- 아무도 안 찍었는데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아, 얘기는 해야죠. 저도 뭐 다주택자 왜 말을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더듬어. 예, 대한민국에 한 채밖에 없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에 있고 뉴욕에 혹시 예, 야, 알겠습니다. 이거 짧게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부세 중과 정리를 하는 폐지입니까?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다만 지금 주택 가격이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굳이 종부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취할 필요는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국토세, 이게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로 걷고 있거든요. 이 예. 부분으로 또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까지 포함해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징벌적 성격을 띠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비추도록 하는 것은 좋을 것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이 주택 수로 과세하는 거에 대한 불합리성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낮을 때 한 채가 없어서 그렇게 몇 가족들이 막 그 좁은 데 살고 이런 상황에서는 집을 2채, 3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엄청나게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그 가격으로 기준 삼아서 과세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는 왜냐하면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예를 들어 그런 우려가 있긴 있거든요. 좀 저가의 주택에 쇼핑에 나서게 되면은 저가 주택들이 오르게 되고 각 지역 주택들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그 주택 가격을 살 만한 매수자들로서는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주택도 하나의 재화예요. 공급과 수요가 맞으면 올릴래 올릴 수도 없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걸 자꾸 규제를 하고 뭘 만드니까 이상하게 가는 건데 한번 이 예. 세제 개편을 믿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우, 경영학 굉장히 전공을 신뢰할 만한 분께서 이야기입니다. 하시니까 국문학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요. 그냥 한 방에 눌러버리는데요. 너무나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가격 탄력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전체 적기 때문에 적으니까요. 예.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네. 예, 따로 하도록 얘기하시죠. 하겠습니다.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댓글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댓글 안내를 좀 일찍 해달라고 그랬는데 워낙 열띤 토론이 되면서 좀 늦어졌는데요. 유튜브로 내용에 대한 댓글, 패널에 대한 댓글, 프로그램 댓글 보내주시면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의견, 현안에 대한 의견들 혹시 한 줄로 저희 제작진이 긴 거는 한꺼번에 읽기가 어려워서 촌철살인이 올 때 가점됩니다. 촌철살인 한 줄이 가점되고요.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하고 영화표는 또 무작위로 가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예, 저는 또 가점이 무작인 거죠. 예, 가점 중에 무작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예, 강정 아나운서의 썰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들어가서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이제 예, 강정 아나운서의 썰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썰픽 가시죠. 첫 번째 소식 보시죠. 여야 국회 원구성 합의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행안 위원장을,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먼저 맡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장단과 소주 한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있는 사실 얘기도 못하나. 최근 서른 민주당 의원이 당권 경쟁자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자 친명계에 심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설 의원
얘기도 못하냐라며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 얼마든지 재소하라고 그러세요. 그 재소하면은 재소하는 만큼 이게 문제가 생기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있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 사실조차 얘기를 못하게 한다면은 이게 민주정당이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이없는 얘기죠. 사실 설 의원을 향한 당 윤리 심판원 제소 이야기 얼마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었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재명 후보가 마치 피의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예. 해당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해당 행위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고 잡으십시오.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이요. 저는 윤리심판을 다 고발할 겁니다. 오는 28일 예비 경선을 앞두고 친명 대 반명의 신경정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강정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는데요. 저희가 짧게 몇 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원구성에 합의하고 민주당이 11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요.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갑니다. 대통령실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장단과 소주 한잔 여야 지도부도 만나겠다 하겠다는데 아무래도 여야 협치가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번 원구성 합의는 국민의힘이 마음으로 울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울었다. 울었다. 예, 가슴으로 울은 거죠. 겉으로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도 지켜야죠. 행안부 이상민 장관도 지켜야죠. 예. 대통령실 지켜야죠. 국정원 지켜야죠. 그다음에 외통위 지켜야죠. 예. 외교부까지 지키느라 모든 상임위를 거기다 다 가져가 버렸어요. 관련된 상임위인데 2024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는 지역구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의원들이 많이 고민을 할 때인데 이게 제가 국회에서 좀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이제 눈물 나는 상임위밖에 없다. 그나마도 하나 건질 만한 게 행안인데 1년 하고 나선 또 이거는 민주당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 가까워서 또 이걸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런 상황. 그래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해볼 수 있는 상임위를 대부분 가져왔고 예를 들어 국토위, 예, 뭐 농해수위, 정무위, 예. 보건복지, 특히 교육위가 또 예. 동네 학교 교육이요.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딱 하나의 원칙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보호하겠다. 이거 말고는 다른 뭐가 없는 그런 협상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협상의 구체적인 그 과정 속에서 그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어떤 이유로 어떤 상임위를 요구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김 소장님 말씀의 신빙성에 제가 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또 저 말씀이 100% 맞다고 제가 확답할 수도 없을 저도 것 뭐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렇게 그냥 애들러서 제가 점잖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제 계산 해석이 어떻게 가짜 뉴스가 되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고정한 이제 경험으로 그렇게 예. 추정한다라는 예, 제가 말씀이시죠? 두루두루 상임위를 알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결과로 보니까 공교롭게 저런 해석이 가능한 구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애초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게 공전이 계속 됐잖아요. 민주당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 이렇게 썼는데 결국 그 다음에 또 이게 과방위와 행안위 갖고 싸웠는데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길게 질질 끌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모두 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건 예. 전적으로 여당이 반성해야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여당이 먼저 이것은 좀 더 선제적으로 양보를 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야, 법사위 그래 그럼 너희들 갖고 싶으면 가져. 가방에 갖고 싶으면 가져. 왜? 그렇게 하고 위원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주고 원구성에 오히려 여당이 거대 여당에게 양보를 하면서 원구성에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끝까지 같이 싸우니까 똑같은 여야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늦게 되긴 했지만 늦게라도 예. 돼서 다행이지만 애초부터 했으면 집권 여당이 좀 더 통 큰 협치 양보를 했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나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거대 야당 얘기만 하지 말고 전반기 국회에서는 나는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과방위하고 행안위 2개 가지고 이렇게 50 며칠을 끌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뭐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묘수라면 묘수인데 당내에서 상임위원장 할 때는 그렇게 반반씩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간에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묘수라고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예.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교섭단체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 뭐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신경 안 쓴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왜냐 원구성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니까 원활하게 돌아갈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뭐 잘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의장단하고 뭐 소주 한 잔 대표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 소주 한 잔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인수위 때부터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구성 협상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예전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대통령이나 총리가 만날 때 막걸리가 주로 나오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는 막걸리를 들고 언제든 찾아가겠다 이랬는데 요즘은 소주가 소주가 많이 나오는 것 술력에 같아요. 나오니까 굉장히 눈이 방긋하시시는. 아닙니다. 대통령님 선호 주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좋아하는 주종으로 가는 거죠. 아니, 뭐 소주면 좋죠. 뭐 소주도 좋고 막걸리도 좋은데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야당 정치인의 어떤 발언에 대한 뭐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의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일일이 발언하는 것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저는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그럼 왜 소주 한 잔 안 했느냐 뭐 양쪽 다 뭐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정부 출범하자마자부터 뭐 그 전부터 취임하기 전부터 뭐 검수안 받고 막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 털고 이제 됐으니까 지금부터 마시면 됩니다. 아 예. 이제 네. 한잔하면서 서로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대통령과 만나서 협치가 이루어질 수 그럼요. 있겠다라고 그럼요. 보시는 거죠.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특히 여야 원내 지도부랑 자주 만나서 입법 협조하고 지금 당장 세제 개편안도 어제 추경호 총리가 발표하면 뭐 합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거 그냥 그렇죠. 돌아가면 타블이에요.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분은 대통령과 이렇게 뭐 약주를 곁들인 왜냐면 캠프에도 계셨으니까 예.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그때 술을 할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술을 원래 못 하거든요. 예. 그때 그냥 거짓말이라도 할 걸 그랬어요. 술 못 한다고 했으니까 안 부르시더라고요. MZ 세대시네요. 보통 가서 앉아서 대충 뭉갤 텐데. 체질상. 그러니까 먹자는 자를 거절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술을 아예 못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 그렇지만 하여튼 예. 가는 거 자체를 거절하셨다. 야. 아니 거절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술을 잘 못 한다는 말만 했는데. 예, 그게 거절이죠, 뭐. 예. 저는 제가 생각이 마시자고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제가. 술 한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정말 화기애애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소탈하신 분이고요. 예. 주종은 정말 뭐였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처음엔 거기 빼가랍니다. 고량주, 예. 고량주, 중국식 백주. 네, 백주. 백주. 예. 알겠습니다. 윤석 대변인은 사실 저희가 식사 가끔 패널 들어갈 때도 약주를 한 잔도 못 하십니다. 난 본인 주장으로는 그래서 대통령실에 못 가고 있구나. 라는 건데 뭐 강동갑에만 계셔도 되죠. 김근식 교수님 왜 못 가고 계시죠? 전곡을 들으 이렇게 잘하시는데. 고량주를 먹을 때도 또 제가 예. 수술을 이러시면 하셨어요? 아니 됩니다. 싫으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도 이러시면 아니 됩니까? 아, 굉장히 대통령님 그런 말씀 되게 불편해하시는 모양이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몰랐네요. 제가 좀 잘못된 직원을 드린 것 같아요. 예. 빨리 수습합시다. 수술을 잘 기다려 딴 들으셔야 얘기로 되는데. 가요 빨리. 알겠습니다. 딴 얘기로 갈까요? 지금 하자고 하는데.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이 진정성 있는 아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사실 같아요. 뭐 대통령이 약주 좋아하시고 이런 거는 많이 알려졌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늘 뭐 소주 한잔 하자. 옛날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었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술을 한 잔, 코프를 한 잔 네.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여야 근데 실제 대통령이- 마셔본들에게 어떻나 이렇게 여야 좀 대통령이 들어봤고요. 좀 취중 진담 이런 거 하면서 잘 그렇죠. 풀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예, 한 번쯤은. 아마 잘 또 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MB의 정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서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예, 그런데
국민의 정서도 보겠다. 물론 정서만 보는 건 아니고 미래, 가치지향적인 것도 봐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 일단 국민의 정서는 형 집행정지로 나와 있게 하지만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가 60%로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건 뭐 정치적인 게 아니고 경제사범이지 않습니까? 경제에 손해를 끼쳤고 대기업을 강탈했고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구속시킨 장본인께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수사 자체를 뭐 다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게 부정되지 않으려면 이명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먼저 사과의 메시지가 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 좁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 사면에 찬성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예. 여튼 그래도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야 그래도 뭐 저 정도 했으면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려면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횡령 등이 있었으면 벌금 내고 이러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진 않아서 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선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아무런 사과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난 안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드네요.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좀 없는데 경제사범 뭐 이런 말, 대기업 강탈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비 대신 내달라고 하면 삼성 입장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속으로. 그렇다고 뭐 강탈까지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국민 감정상 이분이 이 받고 있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 이 사면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이 적다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근데 그 전에 이분이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또 이분의 이 사면을 바라는 또 지지층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국민 통합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그 점을 더 고려해서 뭔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뭐 대통령의 몫이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도어 스태핑이죠? 예. 예. 이때 그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굉장히 정제된 일반론적인 원칙을 잘 이야기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정서라고 하는 현재적 관점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미래지향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뉘앙스의 차이로 보면 MB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냥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현재 정서로는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MB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봐야 된다. 미래라는 건 바로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통합적 차원의 정치적 용단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것까지를 고려했는데 이렇게 아주 신중한 정제된 발언을 해서 아주 도어 스태핑 발언치고는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를 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리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 한 것 중에 가장 정제된 발언이 네.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남발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사범 뇌물 횡령이잖아요. 징역 17년이고 삼성 그 변호사비 대납 건 때문에 징역이 추가된 거 아닙니까?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국민의 정서적 동의가 어렵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셔야겠다면 여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MB 사면이 왜 국민통합의 대명사가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정말로 그 통합의 차원이라면은 여야 형평에 맞게 여러 가지를 정말로 고려해서 국민 정서와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여야를 좀 고려해서 안배해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하는 것도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아까 박지원 전 원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경순 교수를 거기에 끼워 넣는 건 제가 볼 때 무리한 끼워 넣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경순 교수야말로 경제사범 정도가 아니라 잡범이죠. 그냥 일반 강남에 사시는 어머니가 자식 욕심 때문에 서류 위조해서 부정 입학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정치인 사면에 같이 끼워 넣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부당한 저는 그 판매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 준비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죠. 정경심 교수의 사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으십니까? 정경심 교수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감돼서 살고 있는데 예. 건강도 그렇고 상당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일단 김근식 교수님 오늘 다른 쪽에서 얘기한 것도 들었는데요. 강력히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불법 행위를 한 거지만 그 선거 과정 중에 있었으니까 정치인 사면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뭐 MB도 사실은 전직 대통령 시절에 했던 불법 행위니까 사실 정치인 사면의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지만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갑자기 느닷없이 정경수 교사 들어가는 제가 볼 때 사면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봐요. 예. 김성현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뭐 이명박 대통령 사면 얘기하는데 뭐 민주당 쪽 인사를 뭐 이렇게 저렇게 매칭해서 하자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 뭐 별로 공감하는 바가 없어서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다. 예. 할 말이 없네요. 정경심 교수 얘기만 하자면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정경심 교수는 그냥 단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정치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면 얘기하는 데 있어서 뭐 들어올 그런 게 없다. 뭐 그럴 계제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 얘기도 해보도록 할까요? 민주당 이원우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니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원우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포함한 통 큰 결단으로 정치 갈등을 풀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경수 지사도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MB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마 상당 부분 그 국민 동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부정 여론이 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대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담이 있으실 텐데 그러나 이제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단순히 MB 사면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여야 형평성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맞추려고 기계적 균형이라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MB 사면이 가능하다면 김경수 전 지사까지도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요. 내년 5월 9일이면 사실 만기 출소되거든요. 형이 다 끝나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정치적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은 뭐 함께 고려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로 인수위 시절에 권성동 당시 핵관 의원께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냈지 않습니까? 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를 같이 사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내부에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법 행위긴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 있었던 정치적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자녀 형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 관례상 그동안에 정치인 사면을 할 때는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나 여야 그 당대표에게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걸 사면할 때 그러면 야당에서 필요로 한 사람은 누구를 요구하면 좋겠냐, 여당은 누가 필요하냐라고 사전에 좀 물밑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인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 여야가 조금은 기계적으로라도 균등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MB 대통령이 포함되려면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사면이 되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물론 뭐 거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민주당 전당대회이기 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 주자로서 어쨌든 리더십으로서 이재명 의원밖에 없다. 그래서 어대명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되면 또 하나의 또 중심 세력이 또 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정치적 상상도 해보고요. 예, 사면되고 복권도 돼야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친문의 적자로서 하나의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충분히 있고 예. 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고 예도 있잖아요.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 9년의 기간을 지내고 의원으로 또 다시 복귀를 하셨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야당이 또 복잡해지겠네요. 정말 노리는 게 아닌지 다 싸워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적자 적통 이런 건 이제 전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정치인이 더 탄생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번 사면이 그런 측면에서 고려될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드린 말씀대로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민주당 입장에서 아유 뭐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실 거면 우리 김경수 지사도 부탁합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바로 정치 일선에 복귀하거나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선 지금 앞으로 4년 넘게 남았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센 건 사실이지만 다른 후보군들이
그 중간 과정에 자라나는 건 또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문제라서 김경수, 이재명 이렇게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를 제가 후배라서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데 본래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치에는 잘 맞지 않는 품성이에요. 그냥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저도 정치를 다시 하는 것이 과연 김경수 지사 개인한테 바람직한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치할 수 있습니까? 정치도 인생도 알 수 없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정치에 맞지 않는 직을 하니까 다 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뭐 아주 부모님이랑 우리 다 적합한 맞으니까 하는 건데 뭐든지 맞지 않는 거라면 억지로 하면 예. 힘듭니다. 예. 일단 뭐 캠프에 계시다가 예. 왜 또 알겠습니다. 댓글 많이 댓글 들어와세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상품권도 드려야 되니까요. 일단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나다님 맨날 지난 정권 탓 듣기 싫지만 똘토리 한 채의 정책은 실패한 게 사실이니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세제 개편안에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아주 착한 남자님 재벌이랑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닌데 이 나라는 왜 자꾸 재벌 걱정을 하는 거야?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영화 티켓 관련돼서 썰전 프로그램 관련돼서 또 의견이 있습니다. 찰리님 집 없습니다. 영화표라도 주세요. 와, 정말 재치가 뛰어나네. 예, 저희 이렇게 짧은 걸 좋아합니다. 집 없습니다. 영화표라도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영화표 2장 찰리님 가시고요. PV님 부자들만 부귀영화 누리지 말고 나도 영화 좀 누려볼래요. 영화 좀 누려볼래요. 영화 좀 누려볼래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대단하네. 센스쟁이다. 센스쟁이입니다. 못 당해. 잠시만요. 기대하고 계시지만 잠시만요. 정기수님, 정기수님. 아빠가 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십니다. 가출하신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들어오지 못하시다가 드디어 오늘 한국에 오십니다.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영화 보러 가시게 영화표 좀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 쓰시는 분들 난 동일인물 같기도 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PV님께 바꿔가면서. 드리고 싶은데 또 이분이 또 읽다 보면 너무 좀 가슴 아프잖아요. 영화표 좀 주세요. 헤어질 결심은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쨌든 드려야 되겠죠. 헤어질 결심? 예. 정기수님 영화표 드리면 되겠죠. 아빠가 네. 3년 만에 가족품으로 온다는데 저희가 예 이렇게 드리고요. 다음번엔 돌아온 파월 용사 편이 등장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예. 일단 제가 사실 확인은 못하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정기수님. 패널 관련돼서 조아연님 4시 싸우다 금세 귀엽네. 예. 한건음님 윤희석 대변인 관련돼서 망사 윤희석님이 다주택 보유할 것 같습니다. 망사를 신을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그렇게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망사가 비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실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 실크. 선물했다니까. 망사와 다주택이 발연결이 되는구나. 예. 처음 들어보는 연결인데 어쨌든 예, 한그릇님 김근식 교수님 관련돼서 제가 성함을 몰라서 백발 패널님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예능 나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백발 패널님은 송파병 김금식 교수님입니다. 예. 송파병 김근식 교수님 예. 썰날을 네임 슈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김근식 교수님. 썰날을 우리가 예능의 감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각이 있으십니다. 실제로는 정치 그만하고 예능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저한테 토로한 적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님, 김성애 소장 관련돼서 소장님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웃으실 땐 귀염귀염 운동하면서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김유정 의원님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김유정 전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많은 순간 마치 정답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리스너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또 이런 얘기 주시면 다시 보기로 쭉 봅니다. 역시 내가 정답지야. 네. 저에 대해서는 미미님께서 박성태권님 뽀로로 닮으셨네요. 라고 했는데 뽀로로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 그 별빛 아래로 너의 작은 꿈이
금요일입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출범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정책 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놓고 나몰라라 하면서 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자, 너무 나간 말, 자라나는 말. 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자 야당에서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자,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이죠. 자, 겨우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된 정부에게 탄핵 그러니까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엊그제였죠.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탄핵으로 이어져야 된다. 탄핵을 언급했다. 탄핵을 거론했다라는 게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뭐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수십 번이 넘게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봤는데 일반적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거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탄핵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화제가 됐으니 뭐 박홍근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장사를 했네요. 어쨌든 근데 탄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정치사에서 갖는 비중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 파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거론되는 건 대통령 지지율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받지 한 것이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 때문이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 오늘 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긍정과 부정이 뒤바뀌는 걸 흔히 데드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자, 갤럽 조사인데 데드크로스 이후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오늘 긍정은 지난주에 비해서 긍정 대답은 유지하고 있지만 부정 대답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분석을 해봐야 되냐? 자, 부동층이나 어떤 그 유보층들이 부정의 대답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잡는 게 급선무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일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지지율이 0%건 1%건 해야 할 일은 하겠다. 0%든 1%건 나오든 해야 할 일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지율의 추세 무겁게 인식하긴 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의연한 모습, 결연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분위기는 이 바람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게 참고로 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을 연설에서 언급하기 이전에 그 전에 여당에서 탄핵이 될 수 있다. 탄핵 가능성의 언급이 나와서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자, 지금 지지율이 아까는 대통령은 0%, 1% 얘기했지만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탄핵이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온 거죠. 이 언급을 누가 했느냐?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식 당직자인 대변인이 했다고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대변인이 나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언론에 이렇게 또 논란이 됐는데 자, 이 대변인 누구느냐? 바로 박민영 현 대변인입니다. 주로 이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박민영 대변인인데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여권 관계자 인터뷰를 제가 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비판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 탄핵이나 바라는 사람 취급받는 게 솔직히 매우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박민영 대변인이 안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지지율 하락에 따른 논란으로 야당 원내대표 공식적으로 탄핵도 언급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후안무치하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일단 당사자죠.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이 탄핵 거론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었죠. 언급을 안 했죠. 자, 탄핵 언급에 대해서 기자들이 도어 스태핑해서 질문을 하니까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면서 사실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또 이야기를 듣더니만 이런 인식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원내에서 제1당의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이 저급한 이 국회와 입법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자, 자신을 일개 나부랭이 취급했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대응을 안 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응을 해줬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죠. 야,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당신의 파트너는 나다라고 내가 직접 상대해주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오늘 아까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탄핵 관련해서 지금 썰고 있지만 탄핵이란 표현은 그 휘발성 때문에 말하는 쪽도 그렇고 그걸 듣는 쪽도 그렇고 말한 쪽에선 어쨌든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패널 장성철 소장께서는 야당의 발언으로 여당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라고 우리 방송 말고 타 방송사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탄핵하면은 이제 그 지지층에서는 그 보호해야 된다라고 결집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을 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정말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자, 잘하라, 잘 좀 해라 뭐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지금 이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이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비선 실세인 농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 거고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해라 이런 의미죠. 경고의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탄핵은 200석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 쉽지 않다는 분석은 뭐 여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나간 말이냐 잘하라는 말이냐 여야 입장인데요. 자, 탄핵이란 말 뭐 강정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역사성이나 민감성 때문에 정치권, 뭐 야당도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또 이런 말이 나오는 이런 상황 자체도 되돌아봐야 된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초만 해도 아니 뭐 사실 당선된 시점만 하더라도 탄핵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좀 서로 대립하는 그 격차가 좀 심각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 자체는 좀 더 앞으로 썰어볼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나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을 지새도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헛서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버텨볼게 나 없는 하루가 버겁긴 하지만 네, 지난주에 이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그 사이 신규 확진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3만 8천 명대였는데 오늘은 6만 8천여 명. 근데 또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 확진자가 10배 가까이 증폭했다면서요? 네, 지금은 재유행이 확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기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정도까지는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8월 중순 정도가 되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6만 8천 명대에서 지난주 대비했을 때 2배 늘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도 그 이상으로 늘어날까요? 그 속도 어떻게 보세요? 네, 유행 정점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확산의 증가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뭐 한 1.6배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 주 정도가 되면 1.2배 이런 식으로 점차 유행의 확산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유행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협상이 막 타결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브리핑하는 장면이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신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대우조선 간의 협력사 회장을 맡고 있는 권수호입니다. 먼저 전 국민의 관심사고 또 모든 대우조선 해양과 관계 회사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명줄인 대우조선 해양을 약 52일째 이렇게 생산이 멈춰 있는 상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먼저 국민과 봉사하는 모든 우리 사원가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신중하게 죄송하다 말씀을 올리고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51일 동안 합의 진행됐는데 51일이 아니고 저로서는 51개월 진행된 만큼 굉장히 긴 기간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상을 시작한 지도 집단표에서 시작한 지 7월 1일부터 오늘 22일째 뭐 밤낮 없이 교섭을 해서 오늘 이렇게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어내기까지 금속노조와 대우조선 하청기획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과 지역민 또 대우조선과 관계사들의 관계사 가족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관심을 더해서 오늘 이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잠정 합의안 이후에 타결이 되면 노사 상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생산이 멈추는 이러한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대우조선 발전과 또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 대우조선 협력사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과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과 그리고 협상에 임해주신 노처 위원들과 또 모든 우리 대우조선의 종사 근로자와 가족 모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축 대표이신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이번 협상에서 노동조합 측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금속노조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만갑이 교차합니다. 다행히 늦었지만 이렇게 이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고 노사 간에 원만하게 잠정 합의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고 그동안 국민들의 지지와 걱정, 염려 덕분으로 이렇게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보고드리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피를 날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유치원 부시장은 지금 허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가 바쁩니다. 저희들은 오늘 잠정 합의 즉시 우리 교통부지회는 현재 전체 조합원 20초회를 즉각 개최해서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찬반 투표 결과 가결이 될 경우에 완전 타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결된 즉시 도코 앞에서 우리 금속노조 위원장을 모시고 공식적인 금속노조 입장을 밝히는 도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그동안 많은 관심과 그리고 성원들이 오늘의 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그러한 긴 시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노사 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열차례가 넘는 정회를 거듭하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하루빨리 종료시켜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 이뤘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잠정 합의가 가결되면 저희 금속노조는 다시는 이러한 목숨을 건 이런 절박한 삶과 투쟁에 내몰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우조선의 정상화와 대우조선 내의 산하청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더 유리하게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제 목포 조선소에서 이뤄진 대우조선 해양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듣고 오셨습니다. 하청지회와 협력사 측의 협상 타결로 51일 만에 점검 농성도 마무리 짓고 조반도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뉴스룸에서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저희가 코로나 관련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재생산 지수가 1.5로 올라가고 한 달 전 대비하면 사실 한 달 전에 0.5 정도로 좀 증가를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BA5 우세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지난주의 데이터를 보면 검출률이 50%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검출률 데이터가 실제 분석까지 2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완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BA5의 전파 능력과 면역 회피 능력도 매우 뛰어난 편이지만 그것보다 더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있는 BA2.75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변이 바이러스 감시 체계에 대해서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BA2.75 일명 이제 켄타우로스라고 불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돌기가 좀 더 많아가지고 전파도 빨리 되고 감염되면 그 치명도도 높은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항상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 능력이 높아지는지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에 획득했던 면역을 얼마만큼 회피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화율의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BA5보다 더 뛰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중증화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증의 위험도가 더 높지는 않다. 6월 24일에 이제 위중증 환자가 50명으로 최저였는데 지금 21일 기준으로 130명, 최고치는 좀 높아졌습니다. 뭐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도 늘어난 것으로 좀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시청자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중환자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 정점보다 중환자의 정점은 일주, 2주 정도 뒤에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고 운영할 역량이 있는가. 그것이 지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로부터 어쨌든 2주 뒤의 상황은 미리 좀 대비해야지만 저희가 안전하게 좀 넘길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 대응 역량과 방역 대응 역량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행 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서 짚어봤을 때 재유행 정점을 정부에서는 올해 9월에서 10월로 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속도라면은 켄타우로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좀 더 빨라질 것이다. 8월 중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부의 예측이나 전문가의 예측 같은 것들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BA5라든지 BA2.75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고할 데이터가 마땅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측치가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신 예측치에 따르면 8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고 정점에서 확진자가 25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중순에 25만 명 이상의 재유행이 올 수도 있다. 자,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어쨌든 BA5 우세종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에 좀 적절히 대응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효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백신과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지속이 되면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구용 치료제는 작용 기전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변이가 있어도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의 데이터도 변이가 지속이 되어도 경구용 치료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봤을 때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재유행도 8월 중순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을 추가적으로 맞아야 하는가? 지금 연령대도 낮아졌잖아요. 여기에 좀 변화 없이 조금 지켜보고 맞아라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변화 없으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50세 이상의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백신 접종의 목적 자체가 중증을 막아주는 목적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개량 백신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시 일정과 그 출시되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접종을 권고할 수 있을지가 곧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개량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좀
결정이 나면은 그때 맞는 걸 조금 더. 하지만 그 개량 백신 출시까지의 시간이 2달에서 3달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재유행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은 지금 당장 접종하시는 게 좋다. 그런 의견입니다. 고위험군들은 지금 접종하셔라. 자, 근데 저희가 감염된 재감염 현황을 좀 봤더니 10대와 20대가 3차 감염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죠. 재감염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활동성 때문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성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몇 번 했냐입니다. 감염될 경우에는 대부분은 백신 접종 2회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10대와 20대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까지만 하고 3회 접종은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 감염을 통해서 면역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10대와 20대가 3차를 접종을 추가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감염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백하게 있습니다만 크기가 크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감염되셨던 분들의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제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병상을 확보하고 선별진료소 야간 운영하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서울시가 이제 임시선별 검사소를 재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 지금 정부에서 나온 추가 대책 발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심되는 측면이 있고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안심되는 측면은 오미크론 대유행에서 우리나라는 하루 확진자 60만 명까지를 대응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유행은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안심이 있고요. 한 가지 걱정은 재유행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행 정점까지 줄여놨던 역량들을 다시 늘릴 수 있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와 함께 얘기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